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중동 새로 맡은 김종학 기자입니다. 머니 추적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딥다이브 중동 기억해 주시고 검색 많이 해주세요. 오늘 딥다이브 중동 첫 번째 순서는 잠깐 보면 바이든은 왜 입 다물었을까? 2,500조 원 석유 제국의 절대 반지 순서입니다. 이게 아람코 얘기예요. 아람코가 2019년 상장하면서 한번 화제가 됐었고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중동 국가의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역사며 경제적인 사실이며 굉장히 얘기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딥다이브 중동에서 이 아람코라는 기업을 계기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 그리고 중동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국제유가 어제까지 이제 나온 가격이에요. 이게 CNBC에 있는 걸 캡처한 버전인데 82.52달러. 이 5월 선물 WTI 크루드 오일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1년치 가격표인데 이게 한 100달러를 넘어섰다가 요만큼 넘어서서 쭉 내려오다가 3월에 60달러 선이 되니까 이때부터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 20% 정도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1월과 비교하면 그때 고쳐보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해 있어서 오일 가격을 주도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이고 최근 이제 뭐 얼마 전에 공개가 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떨어지면서 뭐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다음 달 지표가 또 똑같이 잘 나오게 될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가격이나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 압력이 줄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대하고 제발 이제 금리 좀 그만 올려라. 금리 이제 좀 내릴 때 되지 않았냐. 내 주식도 좀 올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변수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예측하기로는 사실 이제 뭐 100달러 언저리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이제 앞으로의 정말 세계 경제나 금리나 긴축 상황까지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이 유가 얘기입니다. 금 얘기가 아니라 이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얘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입니다. 이 사진 알고 계시죠? 이게 지난해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을 찾았을 때 정말 찰나의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바이든 이 어르신을 맞으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걸어 나오면서 주먹 인사력에 쿵 하는 장면이 찍힌 건데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평가를 외신들이나 언론들에서 많이들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행위로 이제 연출을 했긴 했지만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정말 오랜 우방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진인지는 아직까지는 모호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동안에는 전 세계를 지켜주고 홀로 이제 달러 독식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가 번영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그런 공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성이나 위상이 점점 금이 가는 게 보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정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러시아가 저렇게 뭐 깡패짓을 해도 어쩌지 못하는 뭐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을 돕고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도 나름의 이제 손을 잡고자 하는 나라들이 보면 중국 아니면 또 이런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국을 믿고 이 전 세계 경제가 더 굴러갈 수 있나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열쇠를 쥔 나라 사우디가 자꾸 마음을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계속 설득하러 작년에 이 사우디까지 찾아갔는데 별 실익은 얻지 못했죠.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었던 오펙에다가 러시아 등 이제 산유국들의 모임인데 여기에서 다음 달부터 이제 원유 생산량을 더 줄이겠다. 116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래프대로 원유 가격이 예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유를 이제 그냥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너네 나쁜 나라라서 내가 좀 손 좀 봐줄게 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오펙 발표 이후에 사우디를 향해서 바이든은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이 기자들이 이제 오펙 플러스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면서 에어포스 원 바로 앞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이상의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원국을 대표하는 맹주이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난감하게 만들 정도의 나라 이 사우디는 어떤 걸 믿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석유겠죠. 석유 수저라고도 하잖아요. 금 수저보다 낫다는 석유 수저.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 재산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뭘까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본 2,500조 석유 제국을 만들어낸 이 엄청난 기업 바로 아람코입니다. 이 아람코가 영어로 풀어보면은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름과 미국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면서 미국의 이름이 남아 있고, 근데 이 돈 벌어주는 기업하고 미국의 관계는 지금 좋지 않은 굉장히 무슨 상황이지라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매년 초에 한 번씩 이제 공개가 돼요. 원래 2019년 상장하기 전까지 사우디 타다올 증시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비공개였었는데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이게 아람코 홈페이지에서 받은 지난해 사업 보고서인데 이게 쭉 나옵니다. 보면은 국영 기업답게 여기 이렇게 국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자까지 이렇게 사진이 미리 나와 있고 쭉 이렇게 사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 순수익이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1,61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인데 이게 매출도 아니고 뭐 매출하면서 비용 쓰고 그리고 직원 월급 주고 아니면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그냥 현금이 남아가지고 금고에다 계속 쟁여둘 수 있는 돈이 1,161억 달러라는 거고요. 우리 돈으로 213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뭐 웬만한 기업 매출 그냥 뛰어넘는 수준이고 배당만 해도 195억 달러인데 25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배당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게 지금 지분을 약간 공개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국영기업이니까 사우디 왕궁 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정말 이제 만수르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사우디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늘리고 투자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찾아오고 계속 뭔가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기도 한 거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아람코인데 아람코가 혹시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사진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이제 해상에 보면 해상하고 가까운 쪽에 이 사진상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란 지역인데 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아람코 본사의 연구개발센터 사진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이건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코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하고 정말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상징적인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우디가 만들어진 과정과 미국하고 가까워진 과정들이 또 맞닿아 있고 미국이 지금 이 균열이 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모두 뒷받침해 준 나라이면서 그 재력의 바탕이 된 기업이 아람코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타다올 증시 정보가 잘 조회는 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2,500조 원, 뭐 많이 가면 2,600조 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500조 원입니다. 이게 너무 감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고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원유 매장량이 그럼 어느 정도냐? 여기 이제 이 보고서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람코가 소유하고 있는 유전 내 매장량 아직 개발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확인된 것만 2,008억 배럴
정도가 되고 액화 천연가스는 252억 배럴. 이건 덤으로 그냥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 타고 쭉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게 지금 그냥 유전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뭐 천연자원 보호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덕분에 또 많이 수주도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파이프라인 깔고 원유 생산시설 깔고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양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그러면 아람코를 어떻게 탄생시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죠. 제가 이 우리나라 서해랑 좀 비슷한 거라고 해요. 나라의 어떤 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적고 그 밑에 상징적인 바로 칼이 그려져 있죠. 칼이 그려져 있는 국기는 좀 흔치 않은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나라 이름이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 사우드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사우디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더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에 왕과 왕세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들이 계신 것이고 그게 한 가문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으켰냐? 원래는 이 사우드 가문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까지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2023년인데 1700년대 초 중세까지 좀 거슬러 보자면 잠깐만 언급하자면 무함마드 빈 사우드라고 하는 이 부족의 수장과 빈 압델 와하브라고 하는 이 부족의 어떤 철학을 구축해준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나서 기반을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잘 살고 있다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카 메디나라고 하는 이 이슬람에서 정말 중요한 성지가 또 있기 때문에 내 거로 삼기 위해서 다들 싸우지 않겠어요. 부족마다. 이슬람은 또 수니파, 시아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갈등도 큰 것이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장을 많이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 군대가 사용하던 깃발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려져 있는 칼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한 차례 뺏겼다가 이 땅 조금 더 아래쪽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있습니다. 뺏겼다가 나중에 이제 1902년에 새로운 초대 국왕이 되는 나중에 이제 국왕이 되는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을 다시 수복을 해요. 수복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웠던 이 사우드가가 19세기 초에 이제 성지 메카 메디나 지역까지 이제 오스만에게 뺏겼다가 다시 수복을 하게 되는데 20세기 초가 되는 거죠. 20세기 역사와 함께 등장한 이 사람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그러니까 줄여서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이 여기 중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리야드라는 곳인데 이 리야드를 수복하게 되고 여기 있는 메카 성지까지 이제 주게 되면서 나라 재건의 기반을 이 당시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 사진이 남아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초대 국왕이고 이렇게 이제 20세기 초에 이 땅을 수복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갖게 되고 나라로서의 형태를 점점 갖춰가게 돼요. 이 사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름에 되면 이슬람 교도들이 항상 모이는 메카 성지 순례 장면이고 그랜드 모스크예요. 그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정중앙에 있는 곳인데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진상으로도 지금 세기 힘들 정도로 많잖아요. 당시에 그 100년 전에도 매년 10만 명 정도가 이 성지 순례를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20세기 초에 경제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잖아요.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피하지 못합니다. 뭐 금융도 없고 수출이라고 할 것 없는 이 나라도 성지 순례객이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출, 그러니까 국가의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는 위기에 한번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븐 사우드 국왕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테고 어떤 수익을 발굴하기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침 1930년대부터 40년대 이 사이는 이 대영 제국이 한참 그 지역을 두고
유전을 개발하려고 경쟁하던 때예요. 미국에서도 텍사스에서 파기만 하면 막 유전이 터져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막 석유 산업이 부흥하던 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이븐 사우드 국왕이 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나올 수 있나라고 조금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마침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기술자 프랭크 홈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석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한데요,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라비아 반도에도 석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정보를 듣고서 그때부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원유 탐사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영국하고 손을 잡던지 뭐 이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완전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영국은 당시에 페르시아 쪽에 있는 유전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이란이나 이런 이라크 그런 지역들을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 반도는 아직까지는 유정이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나온다고 해도 그럼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먼저 선점한 데부터 장악해야 되니까라는 계산으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좀 곤란했을 법한데, 오히려 당시에 이제 신흥국이었던 미국이 미국 기술을 또 개발을 시켜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재벌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인데, 이 스탠더드 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6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그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들의 유정을 개발하면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때 만든 합작사를 바탕으로 태어난 게 현재의 어마어마한 기업 아람코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미국은 정말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또 군사력까지 가진 엄청난 그런 파트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스탠더드 오일이 지금은 쉐브론 알고 계시죠? 쉐브론으로 이름을 바꾼 회사예요. 록펠러 가문의 부를 만들어준 어마어마한 회사고, 이 스탠더드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회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와서 석유 채굴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하나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유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6번 정도 뚫었는데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경쟁자 중에 하나였던 텍사코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작사가 만들어진 게 사우디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스탠다드 오일, 줄여서 SASO이라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7번째 광구인 동부의 다란 지역 내에서 유정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는 번영의 우물, 나라의 어떤 기반을 만든 곳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고, 여기에 아람코의 본사도 위치해 있을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그 원유 생산의 가능성을 보게 된 투자가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질학자를 영입을 해서 맥스 스타인케이라고 하는 이 지질학자인데, 이분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7번째 광구, 다란에 있던 그 광구의 첫 개발하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스크롤이 맞지가 않네요. 네. 여기서 그 아람코에서 자료를 남겨놓고 있는 사진이고, 여기부터 해서 이제 80년, 90년 가까이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질학자 맥스 스테인케이하고 동부 라인을 쭉 찾아가면서 아부카이크 유전 그리고 사파니아 해상 유전을 찾아서 성공시키고, 1946년에 지금 이제 가장 현대화된 터미널인데 라스 타누라 원유 터미널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중동 원유 수출, 교역 모든 시장들을 차곡차곡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 여기 또 지금 너무 멀리 찍었지만 이거보다 규모가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컸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유전 개발했는데 왜 아람코만 컸냐? 이것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보니까 당시에 이제 중동에 들어갔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나라들한테 쫓겨나게 돼요. 거기 있는 기술자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 뭐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다 이제 몰수당하고 하듯이 거기에 있는 자원이라던가 개발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다 가져가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자들의 어떤 실력이나 뭐 아니면 뭐 지질학자의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합작을 같이 한 미국 회사와 함께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지분과 권리를 보장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한 3, 40년 정도를 더 유지하게 돼요. 이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정도까지 다른 중동 국가랑 격차를 벌렸냐 보면 석유 수출국 기구 공식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지금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게 지금 오펙에서 공개한 회원국들의 오일 매장량, 이제 생산 가능한 양인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들고 있는, 아직 파지 못했지만 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1등이기는 해요. 이게 보면은 3,035억 배럴 빌런이니까 그렇게 지금 추정량이 나오는데,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원유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수치가 제대로 조사가 된 게 맞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요걸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제하기가 좀 힘든 그런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요걸 가지고 원유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제외하면은 여기는 숫자들 단위가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다음이 2위인데 2,670억 배럴로 압도적으로 지금 그럼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제 리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단위가 달라요. 이 정말 생산량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규모를 다른 나라들이 앞서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지금 1930년대 초 개발 시점부터 미국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쌓아온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여기 있는 어마어마한 터미널을 구축하기까지의 그런 투자가 선행된 것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략상의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전쟁이에요. 당시에 이제 1940년대까지 전 세계가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1910년대에 있었던 1차 대전, 1940년대 무렵 우리나라도 휘말렸던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이 1945년쯤 이제 막바지로 향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광복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 그리고 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 만나서 얄타 회담을 개최하고 종전 이후에 이제 세계의 질서를 구상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군함을 타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으로 미국과 사우디의 전 세계 질서를 쥐게 되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정말 강력하게 가져가는 세계적인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도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멋진 연세가 좀 있으신 멋진 신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가운데가 당시의 국왕입니다.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도 검색하다가 본 거라서. 이때 이 이븐 사우드 국왕이 여기 이제 군함 위에요. 여기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는 군함인데, 찾아오면서 뭐 양떼 몰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 엄청나게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만남 안에서 두 나라가 원유 생산에 대한 절대적인 이제 권리 대신에 이제 중동 다른 나라들도 욕심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또 여러 나라들이 가까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로부터 미국이 무조건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따내게 되면서 전 세계의 원유 질서 그리고 세계 어떤 경제권까지 완전 바꾸게 되는 그런 세기의 자리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때부터 이제 사우디가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차례 계기가 1970년대 있었던 중동 전쟁이에요. 이때는 미국하고 사우디가 좀 갈라서는데, 당시는 그래도 이제 화해할 계기를 마련하기는 해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이제 우방이었던 이스라엘을 우선 지원하게 되니까 사우디가 마음이 좀 토라져가지고 아람코에서 개발하고 있던 유정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 원유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생산량 그래프처럼 그 당시에 한 뭐 바닥 정도나 되는 한 1달러에서 배럴당 1달러에 3달러 정도 오가던 게 아람코가 유정 막고 나서 3배가 뜹니다. 배럴당 11달러씩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하필 또 이제 전쟁이 막 그 당시 이제 중동 전쟁이나 이런 오일 쇼크가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거는 권력자들이잖아요. 다음 이제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민생이 안 좋아지고 나한테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당시 있었던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인데 닉슨이 엄청난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닉슨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함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줄 테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군사력만큼은 최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마땅한 무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지켜주는 대가로 이 원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도록 하는 권리를 따내게 됩니다. 바로 페트로 달러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흔들리긴 했지만 이 1970년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도 아무 문제 없이 미국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바로 사우디고, 그럼 그 생산을 담당해줬던 기업이 바로 아람코였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사우디가 정말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 정도 세계 질서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그런 최고의 협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엄청나게 가까웠었던 건데, 근데 최근의 관계 조금 미묘하죠. 이게 작년에 이제 걸프 협력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인데, 위의 사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위의 사진은 엄청나게 파격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두 나라 간의 대등한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뭔가 서로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장면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접은 받고 국왕이 머리 숙여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묘합니다. 뒤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지금 화제 인물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죠. 이렇게 이 구도 자체가 조금 묘한 겁니다. 지난 세기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정말 어느 정도의 관계를 잘 구축해 왔지만 후대는 다른 거죠. 후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 미국이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눈길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보면 사실 이제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치면 80년 정도,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뭐 80년 우방이니까라고 계속해서 굳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아람코의 이름, 회사 이름, 국영회사 이름이 남겨질 정도로 서로 뭐 협력자였다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이 컸긴 했지만 우리가 빼버리면 그만인데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가 전 세계 원유 수출에서 한 16%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러시아, 캐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북내에서 대부분 소비가 되고 러시아는 이제 제재로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역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원유 수요는 사우디가 생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을 어떻게든 좌지우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인 게 그동안에 이제 미국하고 좋은 파트너였지만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싸들고 오고 이제 다음 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또 줄을 서 있습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 또 유럽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데다가 일단 마음이 상했어. 이게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인 왕따를 시키겠다라고 했던 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게 한 외신 인터뷰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제 더 아틀랜틱이라는 인터뷰에서 그 어느 정도 속내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했던 굉장히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나라가 사우디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느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가 좋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중국이 좋아하게 될 텐데 너네가 가만히 있을래? 우리를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회적으로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뭐 중국이나 이란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 대신에 다른 나라들하고 손잡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라는 계산이 점점 서기 시작하는 것이고, 미국이 끼어들 틈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균열들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다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있죠. 여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인데 사막 위 이게 아라비아 반도가 아래쪽으로 쭉 있고 북쪽 서쪽 라인부터 해가지고 1조 달러를 들여서 거의 벽처럼 만들어진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정보기술 여러 투자가 또 필요한 것이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외부에서 받은 것 외에 내부에서도 한 연간 4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기름 퍼올려서 이거 팔아서 이거 정제해서 그걸 뭐 빌미로 해서 뭐 다른 이제 안전을 보장받든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유가가 일단은 올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지금 사우디가 이제 빈살만이 이제 집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정말 이제 정점에 서기까지 나라의 구조를 원유 기반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 계속해서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뭐 새로운 신흥 세력 그리고 이 젊은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원유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아무리 요구하고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힘들고 금리 때문에 힘들고 이렇다고 해도 사정 봐줄 여력이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한 원유 생산을 못하게 된다거나 뭐 기후 여러 변화 때문에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본인들의 운신이 폭이 좋아지면 좋아할 나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원유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82달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럼 100달러가 정말 넘어서 우리가 타격이 오는 것이냐라고 그런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또 사우디가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내잖아요. 사우디는 복지도 너무 좋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또 아람코가 사우디 증시 외에 홍콩 증시에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미국에 상장하려다가 미국이 너무 이제 딴지 거는 바람에 거기는 포기하고 자국 증시 상장을 먼저 한 것인데 홍콩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지금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좋아할 나라가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또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이고 이제 뭐 10년 뒤에 이제 이 회사가 100년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또 한 번의 세기를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파트너가 계속해서 미국이 될지 이 이름 안에 남아있는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우디가 80년 우방이었지만 미국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람코의 어떤 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인데 그가 이제 계산하는 대로 뭐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이고 거기서 이제 아람코라고는 어마어마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 뭐 원유 생산량 그리고 공급망을 가지고 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건설 수주라던가 또 그리고 예전에 이제 91년에 한국의 첫 해외 투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당시 이제 쌍용 정유에 있는 지분을 가져가고 지금 S-Oil로 변했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외부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는 그 전선에 있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구상대로 당분간 흘러갈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손을 잡느냐일 것 같아요.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걸 버티는 동안에 어떤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갈등 때문에 누군가 또 힘들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대략 훑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방대해서 아람코가 탄생하기까지 훑어봤는데 지금 20분, 30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아람코 외에 나머지 석유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우디 주변국들과의 관계, 거기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어떤 정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보면 이제 중동 역군 이런 건 우리나라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이 사우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오늘 제목 중에 제일 눈여겨볼 게 딥다이브 중동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거고요. 검색 꼭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해주시고 네이버에서 해주시고 저희 이제 글로벌 마켓 안에서 새로 코너 계속 시작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김종학 기자 검색해서 그 기자 홈에 있는 구독을 해주셔도 좋고요. 딥다이브 중동 시리즈 계속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볼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내용을 더 다듬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